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07년도 3회차 시험 기출문제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2007년도는 2회차가 없습니다. 실기시험을 2번 봤습니다. 그래서 1회차, 3회차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2회차는 왜 빠졌죠? 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2번 봤습니다. 그래서 1회차, 3회차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2007년도 1회차는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회차는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 1회차는 18문제, 2007년도 3회차는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이제 제1강 1번부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네요. 또 당황하셨죠?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여러분 답이 딱 떨어지고 좋아요.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한 문제인데,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다 알고 계시죠? 변화율이니까 100분율입니다. 퍼센테이지.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함께 풀어봅시다. 1번 임금의 변화율.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 공식을 굳이 외워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책에 써놨지만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답안지에는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임금 빼기 원래 임금이 공식이에요. 공식이 변화율은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원래 임금이 500원이에요. 그럴 때 고용하던 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400원이 되겠죠. 원래 임금은 얼마예요? 500원 곱하기 100,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500원 분의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이다. 마이너스가 음수가 떴으니까요, 절대값을 쳐주면 양수로 바뀌더라. 그래서 그대로 계산기 분자부터 누르고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계산기 사용법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분자부터 먼저 누르고 나누기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에 답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계산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지만 일반 계산기 번호 큰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교수님 분자 누르고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 했더니 계산기가 꽉 차요. 분자 누르고 곱하기 100 하면 안 돼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이 공식이다. 위에 게 분자고 밑에 게 분모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계산기에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20이 아니라 곱하기 100이니까 20%다. 여기까지 해서 1단락에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뭐 문제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1000명을 고용했던, 그러니까 1000명의 고용량이 1000명이니까 1000명에서 몇 명으로 변했어요? 1100명으로 변했대요. 그러니까 1100 빼기 1000 곱하기 100 이렇게 누르면 계산기가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10% 나왔죠. 그래서 그러므로 20%분의 10%는 0.5다. 뭐 이러면 깔끔하게 6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0.5% 쓰는 사람이 있어요. 탄력성은 계산할 때는 프로지만 프로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로 쓰면 0.7이 된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또 어떤 책이나 또 어떤 뭐 강의에 또 잘못 배우신 분들은 이 공식을 거꾸로 해요. 500분의 500 빼기 4. 400에서 음수가 안 뜨게 하는데 이것도 다 0.7입니다. 다 오답입니다. 왜? 공식이기 때문에 원래 임금분의 변환된 거 빼기 원래인데 그냥 500분의 500 빼기 400 이런 책도 시중에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오답이 되게 많아요. 왜? 설명이 잘못된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설명을 잘못 강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 꼭 조심해야 됩니다. 400 빼기 500 마이너스 음수 붙이고 절대값을 쳤냐 안 쳤냐 뭐 이런 거 꼼꼼하게 봐서 이런 식이 틀리면 무조건 0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빠짐없이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에요. 그래서 2번 문제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다.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노동수요 살려는 마음이다. 무엇을 노동을 사고 싶어요. 누가 기업이 왜 일자리 만들려고 그래서 노동수요를 일자리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차를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은 했지만 노동수요가 일자리인지를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노동수요는 뭐예요? 일자리 딱 나와야 돼요. 노동수요 일자리 인지 대가리 정서 마음 탁탁 치고 들어요. 전이 옮기는 거 투사 남탓 전이 합리화 합리화가 아니라 화풀이 또 합리화 여우와 심포도 뭐 이렇게 탁탁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탄력성은 움직임이에요. 쪼물딱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움직이면 우리는 안 좋지요. 근로자는 안정적이 좋은 건데 이 일자리가 움직이는 결정되는 요인들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 해석이. 일자리가 안정적이게 좋은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 무엇 때문에 일자리가 움직이냐 이거죠. 그래서 첫째,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그 크기가 커진다. 즉 일자리의 움직임이 커진다. 왜? 대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대체 가능성은 무엇과 무엇이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가능성에 왔다 갔다 변량이 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지더라.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 라면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다른 생산 요소예요. 이 밀가루의 공급을 얼마큼 잘 대주냐 못 대주냐에 따라서 일자리의 움직임도 크다는 거죠. 이 밀가루를 공급해 주는데 이 탄력성이 커. 좀 어떨 때는 잘 대주다가 어떨 때는 또 잘 안 대주다가 이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진다 이거죠. 또 최종 생산물의 수요, 이거를 우리가 파생수요라고 하죠. 1차 때 배웠죠. 이 파생수요,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만드는 최종 생산물이 수요가 많아요. 라면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이거의 움직임이 커. 수요가 움직임이 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지더라. 최종 생산물의 수요가 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진다. 4번. 총 비용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 즉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생산물 수요가 최종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뭐냐? 물건이 잘 팔리기도 하고 또 안 팔리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왔다 갔다 움직임이 크다 이거예요. 그럴수록 노동 일자리의 움직임이 커지더라. 그래서 일자리의 움직임이 크면 근로자는 안 좋겠지요. 우리는 일자리가 안정돼야 좋은 거니까 키워드를 대다수가 총 맞는다. 백지영의 총 맞는 것처럼이 아니라 대다수가 총 맞는다. 왜? 일자리의 움직임이 크니까 이렇게 해서 연관시키면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나오면 대다수가 총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다수가 총 너무 재밌다. 대가중에 제목이 뭔데 그건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대다수가 총이다. 노동 수요 탄력성인데 누가 만들었다? 힉스라는 학자와 마샬이라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건 1차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힉스 마샬의 법칙,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 대다수가 총 맞는다. 왜? 일자리의 움직임이 크니까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최종 생산물의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총 비용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 가지를 쓰시려 하면 이 중에 세 개만 쓰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네 개는 외웠는데 세 개는 또 듣보잡 나왔네 하지 말고요. 그 정도 융통성은 다 있겠죠. 3번 갑니다. 이것도 또 인문학적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왜? 글짓기 하면 다 답이다. 왜? 정답이 없으니까.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이에요. 예비문항. 심리검사를 만드는데 예비문항을 만들어야 해요. 예비문항을. 이럴 때 무엇을 고려해냐 이거.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 이거죠. 예비문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답이겠지. 국가고시니까 잘 맞는다. 이걸 좀 고급지게 표현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기본 예를 들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문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즉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제작하라 이 말입니다. 공평하게 제작해야 한다. 형평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문항 작성 시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죠. 난이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변별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빼도 되겠죠. 이 말은 뭐예요? 예비문항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예비문항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라. 그것도 답이겠죠. 또 피검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항을 작성하지 않는다. 즉 효율적으로 작성한다. 불쾌함을 주는 문항을 작성하지 않고 표준화된 문항을 주로 작성한다. 이런 거 소설 쓰면 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겁먹지 말고 내가 안 본 거니 하지 말고요. 아이고 좋아라. 정답이 없네. 소설 쓰면 다 맡겨주니까 땡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직업 심리학 문제인데요. 지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점수,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어떤 문제다? 표준 점수에 대한 얘기다. 표준 점수는 다른 말로 지점수라고도 한다. 표준 점수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집단에서 이 정규 분포 안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을 표준 점수라고 하더라. 일명 지점수라고도 하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 또 아실 겁니다. 그럴 때
표준점수 구하는 공식은 무엇이냐? 표준 편차분의 원래 점수, 맞았던 원점수 빼기 평균이 공식이더라. 이걸 답안지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큼직큼직하게. 벌써 이것만 쓰더라도요, 채점자는 6점을 주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왜? 알거든, 이 내용을. 그리고 이제 그대로 쓰면 돼요. 문제가 다 지가 써 있어요.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 문제는 참 라포가 잘 된 문제예요. 친절하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1령 직업상담사 글자 A와 B에게 각각 동형검사인, 동형검사라는 건 비슷한 검사예요. 유형이. A가 있고 B가 있고 각각 시켰어요. 어떤 검사? A에는 I형, B에는 E형, 1형, 2형 이렇게 시켜서 이 두 개는 비슷한 유형의 동형검사예요. 이럴 때 얘를 비교하라 이거예요. 지점수를. 근데 지점수는 뭐 문제에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자, 1형 보세요. 밑에 직무능력검사 1형의 평균은 100, 표준 편차는 7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대로 7이니까 7분의. 근데 원래 점수가 없는데 문제 보세요. 문제 보게 되면 A의 원래 점수는 115점이라고 또 써 있어. 지가 다 써 있어요. 7분의 115 빼기 평균이니까 100은 뭐 그대로 나왔죠. 산수분해죠. 2.14다. 써 있지 않습니까? 또 2형은 그대로 2형도 평균이 몇 점이에요? 100. 답안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표준 편차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시고 아니라 지가 다 구해놔서 써놨어요. 15. 그럼 똑같이 표준 편차가 15니까 여기 15분의 원래 점수가 뭐라고 그래요? 위에 보면 문제 B의 원래 점수는 124점이라고 또 제가 써있어. 124 빼기 평균 100을 나오면 지점수가 1.60이라고 써있어요. 지점수가 얘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A가 높겠죠. 그러니까 구직자 A가 구직자 B보다 더 높은 표준 점수, 지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직무 능력을 갖추어 있다고 본다. 아름다운 답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쾌재를 불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데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쓰고 우리는 쓰고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고 이래죠. 저도 원래 착한 사람인데 시험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붙고 봐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강의에서 제 직무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쉽고 간결하고 재밌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합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절 믿고 정말 잘 따라오십시오. 합격 문제 없습니다. 믿음 천국 푸신쇼. 믿는 자에게 합격의 보상이 따를 것이다. 자, 5번 갑니다. 생애진로 사정시 5번 문제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시 직업가계도에 직업가계도의 의미와 활용을 쓰시오. 1차에 많이 했죠. 생애진로 사정에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생애는 전생애예요. 전생애. 진로는 두 글자로 말하면 인생이에요. 인생. 한 글자로 말하면 개인의 삶이죠. 오프라인인데 진로가 뭐예요? 그러면 진로가 알긴 아는데 뭐라고 설명이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로가 뭐예요? 인생, 삶. 또 어떤 사람은 또 진로를 두 글자가 뭐예요? 그러면 소주요. 한 글자로 하면요. 술. 와, 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사정은 무슨 뜻이에요? 조사한다. 그러니까 전 생애의 인생을 조사하는 게 생애진로 사정이에요. 이게 찰지게 붙죠.
생애 진로사정이 무슨 뜻이에요? 전생의 인생을 조사하는 거다. 누구를? 내담자를. 즉,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호구조사. 호구조사. 아버지는 직업이 뭐고, 엄마는 직업이 뭐고, 어디 살며, 맨날 몇녀고, 할아버지 직업은 뭐고,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직업은 뭐뭐 해봤고, 이런 호구조사하는 걸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한다? 생애진로 사정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 뿌리가, 월 뿌리가 어디 나오냐?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서 나왔어요. 자, 내가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 1차 붙었어요. 근데 개인주의 상담이 뭐예요? 그럼 몰라요. 개인주의 상담이 뭐죠? 이기적인 상담인가? 개인 상담인가? 이걸 모르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글자는 개인의 전생애주의 상담이에요. 전생애. 개인의 전생애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전생애 동안 무엇을 하며 사냐? 일하면서 살고 어디에서 사회 속에서 무엇 본능을 갖고 그래서 일사회성이 개인주의의 주요 과제 아니겠습니까? 1차에 다 배웠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뭐라고요? 개인의 전생애주의 상담이다. 그래서 생애주의, 생애진로 사정 또는 직업가계 또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파생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뿌리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 직업 가계도를 여러분 제노그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차 때 다 배웠어요. 제노그램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문 설명으로 3대에 걸친 조상의 연대표를 보고 개인의 진로를 알아보는 것을 제노그램이라고 한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제가 책에 잘 써놨습니다. 진로 사정 시 내담자의 직업, 의식, 선택, 태도에서 3대 집안 가족, 3대에 걸친 집안 가족의 영향을 분석해서 내담자의 진로 세계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그 의미를 쓰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진로 사정 시 그래서 내담자의 생애 진로를 알아볼 때 진로 사정에 자 여러분 구조화된 면접법이에요. 생애 진로 사정을 구조화된 면접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쭉 진로를 알아본다. 그래서 진로 사정 개인의 삶을 또 알아본다. 전형적인 하루 또 개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강점과 장애 여러분 다 알죠? 이걸 바탕으로 내담자를 모든 삶을 요약하는 요약.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진로 사정의 구조죠. 그러니까 생애 진로 사정이란 그 의미 이렇게 붙여도 되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된 면접법으로서 뭐 이렇게 딱 뭐 써서 내담자의 진로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뭐 직업 또 이게 생애진로 사정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직업가계도의 의미는 이 생애진로 사정을 통해서 3대에 걸친 직업 집안 가족들의 진로와 직업을 알아본 다음에 여기서 뭐 도식화시켜서 내담자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활용은 똑같은 겁니다. 활용.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빼면요. 내담자가 세상에 대한 태도와 세상에 대한 태도와 자각이죠, 지각이. 자각이라고도 하고 지각이라고. 세상에 대한 태도 또는 진로에 대한 태도에 활용된다. 이게 답이에요. 직업가계도 3대의 집안 내력의 진로나 직업을 파악해서 한 개인의 내담자의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또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렇게 쓰면 아주 마무리가 깔끔하게 된 겁니다. 6번 가겠습니다. 직업 상담에서 사용할 검사 선정 시 고려.
검사 선정. 또 나왔네요. 아주 인문학 문제. 검사를 선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야겠지. 어떻게 잘해야 돼요? 표준화해야 돼요. 또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또 타당도 있게 해야 되고, 또 신뢰도 있게 해야 되고, 또 검사 목적에 맞아야 되고, 다 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대로 실시는 용이해야 되고,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검사 선정은 1번 편의화된 검사를 선정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검사를 선정해야 된다. 타당도가 있어야 된다.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검사의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쓰면 칸만 맞으면, 타당도 있는 답만 맞으면 다 맞게 해준다. 볼 것 같고요. 7번 A 적성 검사와 B 적성 검사를 2번 반복 실시했는데, A 적성 검사와 B 적성 검사를 2번 반복해서 실시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은 동일명의 유사한 심리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와요. 점수가. 이것도 A 적성 검사와 B 적성 검사니까 다른 검사니까 동형 검사 신뢰도겠죠. 비슷한 유형의, 똑같은 검사가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동형 검사를 했는데 왜 점수가 달리 나오냐 이거예요. 첫째는 검사 시행 기간의 사이에 따라서, 또 시행 절차 어떤 방법을 했냐, 또 응답자가 어떻게 변했냐, 문항수가 얼마큼 있냐, 문항에 대한 반응을 얼마큼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개인차에서 틀리겠죠. 개인차, 개인의 또 심리적 변화, 개인의 속성, 개인차, 또 개인차, 문항수, 문항에 대한 반응수, 검사 절차의 시간 간격, 또 검사 절차의 유형, 응답자의 속성의 변화, 이 답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5가지만 여러분이 골랐으면 된다라고 보고요. 8번 문제 갑니다. 8번 틴슬리와 브래들리예요.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이 사람은 뭘 주냐면 심리검사 결과 해석의 단계예요. 제목 잘 외우세요. 검사 해석의 단계예요.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검사 해석을 할 틴슬리와 브래들리. 어떤 심리검사를 했던 김계동이 있는데, 김계동 IQ가 70이 나왔어요. 그럼 70이 왜 나왔는지 대해서, 일단 내담자가 준비를 해야죠. 왜 70일까? 시험을 장난으로 봤나? 아니면 진짜로 70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담자가 해석을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해석 준비 단계다. 두 번째, 이제 내담자를 이건 상담자예요. 내담자가 해석의 해석 수용 준비시키게요. 즉, 내담자한테 IQ 70이 나왔는데 해석 수용, IQ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도표를 보는 거지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야.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 항상 변하니까 그냥 기준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해서 내담자의 해석을 준비시키고, 준비가 됐으면 그냥 해석 내용을 전달하고, 또 추후 반응을 본다. 그래서 추후 활동을 관찰한다. 이렇게 해서 4단계를 쓰고 설명하라. 설명은 다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검사 결과 검토 단계에서 내담자와 정보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해석 준비하기로 한다. 누가? 상담자가. 그래서 주절주절 쓰면 되겠고요. 보통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틴슬리와 브래들리의 검사 해석 단계 4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설명을 안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만 쓰면 되겠다. 설명을 하고 나면 그냥 이 내용을 기반으로 주절주절 소설 쓰면 다 답이다. 글짓기 하면 다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9번.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에, 이건 문제 겁나게 많이 나와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이죠. 않는 활동.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이 문제에 나왔으니까 요걸로 마무리 투수를 하면 돼요. 밑에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훨씬 더 퀄리티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떨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5가지니까 5가지만 쓰면 됩니다. 일단 6가지 쓸 때도 있으니까 이연경, 우리 배구 선수인가요? 이연경 선수 있죠? 이연경은 사수다. 사수다가 아니라 사수가다. 이연경 사수가. 그래서 이자 및 임대료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사. 우리 고수업 치시는 분들은 연사 없으면 하지 않습니까? 연사. 연금법 및 사회보장법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완벽주의자들 막 또 이거 쫙 또 외워요. 등과 같은 얼마큼 좋아요. 지가 등과 같다는 또 어떡할게요. 등과 같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주 효율적인 답안이 됩니다. 경마와 경륜 등과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자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법. 그래서 수용소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 갖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수용소가 어디예요? 감옥. 더 리얼하게 말하면 깜빵.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연경 사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의무로 복무 중인 군인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2018년도 한국 표준 직업분류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군인도 직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능 수준도 옛날에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능 수준이 없지만 지금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개편됐습니다. 군인은 직능 수준이 제2 직능 수준 이상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 이연경 사수가.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7년도 3회차 1강을 마치고요. 2강 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